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시장에 관한 이야기 나눠주실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셔보도록 할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베개 있어요? 혹시 이런 저기 스탠바이미 같은 거? 아니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하나 사셔야지. 그럴까요? 식사하시면서도 하나 생각 틀어놓고. 좀 해보겠습니다. 보고. 네, 싸게 드릴게요. 네, 25만 9천 원에 모시겠습니다. 싸네요. 네. 자, 그러면 공사품이 오늘 진짜 싸네요. 말씀 끌어서 죄송한데 네, 그죠? 그 태블릿 가격도 안 돼요, 이거. 왜 갑자기 생각이 들었냐면 말씀 중에 왜 생각이 들었냐면 네. 외식 물가는 요즘에 술 먹으면 20만 원, 30만 원이에요. 아, 맞아. 맞아요. 네. 술 한 잔 안 드시면 그거 갑자기 그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네. 오늘 저녁 술 마실까? 얘를 데려갈까? 얘 데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9천 원이면 맞아. 네. 요즘 진짜 물가 비싼데 그죠? 밖에서 뭐 밥 먹거나 술 먹으면 정말 비쌉니다. 맞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혼자 먹는 거 말고 이제 그래도 한 3-4명 이렇게 모여갖고 좀 그래도 먹으려고 하면 뭐 횟집 같은 데 가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냥 20만 원은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연봉이 올랐나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닌데. 근로소득자도 진짜 힘들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힘들. 저도 근로소득자지만 근로소득자 정말 힘듭니다. 네. 맞아요. 요즘 또 회사들은 법인카드도 많이 이제 또 줄이거나 없애거나 이런 경우도 많다더라고요. 네. 법인카드 많이 없었죠. 예. 그러니까 참 어려워집니다. 자, 그러나 미국 장은 또 올랐죠? 네, 뭐 반도체 쪽만 올랐습니다. 네. 다우는 마이너스 0.06, 나스닥이 1.24% 올랐는데요. 반도체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그냥 올랐다라는 것 외에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반도체 위주로 올랐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3% 올랐고 TSMC 5.4% 그리고 엔비디아 3.4%라서 주중 고점 그리고 종가 고점으로 역사적 신고가에 됐습니다. 다시 역사적 신고가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제 10% 올랐습니다. AMD도 3.3%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유는 지금 이제 CES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요. 특히 엔비디아가 오른 부분은 오늘 좀 있다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젠슨 왕의 연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대만 폭스콘에서 역대 최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4분기 매출이 약 하나로 95조 원 정도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스콘은 만들어주는 데지 않습니까? 네. 제품을. 그래서 폭스콘이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폭스콘의 제품 의뢰를 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았다 이런 인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이 이제 하나의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시황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미국 시장 흐름을 잘 보시면요, 일단 어제 하루만 보면은 플러스 0.68%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중에 S&P 500 기준입니다. 1.32%까지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플러스 0.5%에 마감을 했습니다. 중간에 해프닝이 하나 있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해프닝이 있었는데 좀 이따 뉴스 전해드릴 텐데요. 보편적 관세가 일반적으로 이제 구체적이고 항목별 관세를 하지 않겠냐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가짜 뉴스다.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서 내려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때문에 내려왔다라는 부분도 이제 설명이 좀 되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S&P 500의 그러니까 미국 주시장의 흐름을 좀 보면 12월 18일 날 연준이 매파적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폭락했었어요. 그날. 그리고 3일 동안 그 다음 날은 좀 주춤하고 있다가 보합권에 3일간 급반등을 해서 원점 회복했습니다.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연말 연초에 5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타 레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2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 후에 급반등을 했습니다.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추가 반등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흐름을 잘 보시면 오늘 차트를 안 가져왔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일봉상의 헤드앤숄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리고 20주 이동평균선 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안 깹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깨면은 하락폭 또는 하락 기간이 길어집니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20주 이동평균선 터치 후에 강한 반등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올라가다가 매물 맞고 내려온 거예요.
어떤 의미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매물 자꾸 맞는다는 표현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급락하면 밑에서 사서 반등을 하지만 위로 올라가면 매물이 자꾸 막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장의 투자 심리나 시황이 그런 흐름으로 좀 되고 있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어제 시장의 한 가지 또 특징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달러인데스도 뭐 큰 폭의 움직임이 없고 국채 수익률도 큰 폭의 움직임이 없습니다. 다만 유로화나 위안화 이런 부분들이 상대국가 통화 가치 그러니까 경기 지표가 안 좋죠. 그 부분 때문에 달러인데스가 고공권에 계속 있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채 수익률이 크게 움직이지 않죠. 달러인데스의 부분은 유로화나 유럽의 경기가 안 좋은 부분 그리고 유로화 약세되는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러인데스가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은 미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채 수익률이 만약에 올라가는 상황이 되면 이건 영향을 많이 줘요. 네. 그래서 요즘에 미국 시장이 그래도 견조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달러인데스가 강세로 계속 가는 부분에 걱정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보다는 국채 수익률이 안정화됐다는 부분들이 시장에 견조함을 주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준이 높아도 상관없습니까? 수준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요새 우리 시장을 설명드릴게요. 네. 적시의 질문을 잘 주셨는데요. 우리가 1,500원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1,46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안 팔죠. 또는 좀 매수하는 경향이 좀 있죠. 근데 1,460원이 낮은 수준인가요? 높은 수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위로 더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간의 그 구간 내 수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1.9% 올라서 2,488포인트. 우리 2,488포인트가 높습니까? 안 높죠? 안 높죠. 안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여러분 질문 오늘 자체가 되게 민망해질 정도네요. 오늘 기사 보세요, 기사. 오늘 기사 보면 네. 뭐 한국 시장 코스피 반격 드디어 한국 시장 등락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준 자체가 굉장히 낮지만 낮은 데서 좀 올라오니까 이제 또 뚫갑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지만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그냥 그런 수급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발생이 되는 거고 SK 하이닉스는 어제 9.8% 올랐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금요일 날 6.2% 올랐거든요. 그럼 몇 퍼센트가 16% 올랐습니다. 네. 이틀 동안. 하이닉스가? 네. 시총 2위가. 왜? 지금 반도체가 오르면서 그래요? 올해 다시 AI의 수요가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네. 여전히 탄탄하다. 뭐 이렇게 되면서 SK 하이닉스는 증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이틀 동안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다시 여쭤볼게요. 2,488포인트가 높습니까? 안 높잖아요. 네. 그런데 그 와중에 종목별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런 정도의 지금 상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표를 볼 때 절대 수준에서 거기서 더 밑으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바뀌고 네. 그 구간 동안의 수급이 바뀐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코스피가 1.9% 올랐어요. 그러면 코스피도 이틀 동안 꽤 큰 폭으로 올라온 거죠. 연초에. 그리고 코스닥도 1.7% 올랐습니다. 그럼 코스닥은 4일 연속 상승해서 7% 상승했습니다. 그래요? 예, 지수가 7% 상승했어요. 괜찮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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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워낙 낮은 상태에서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는 건 아닌데 외국인들이 어제 3,700 정도 좀 매수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반도체 쪽으로 매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들어오면서 동반에 상승을 했고 시장 분위기에서 조금 좋아졌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우리 시가총액 상위의 3대 섹터가 반도체, 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뭐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거 그 밑에서 많이 올라갔고요. 네. 근데 그 작년에 6개월 동안 가장 안 좋았던 데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였는데 네. 일단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급반등을 좀 했습니다. 2차 전지는 급반등을 하지 못했고요. 그래도 뭐 올라오긴 했습니다. 어영부영 이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섹터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우리 분위기가 좀 달라지나? 올해 또 연초에 이렇게 상승하는 거 보니까 좀 달라지나 이런 분위기가 조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현선물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 조합의 상승으로 지수 상승이 경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종목별로 상승이 따로 차별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는 이틀 동안 16% 올랐죠. 삼성전자는 이틀 동안 얼마 올랐습니까? 2.7에서 1.8이니까 4.5% 올랐네요.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삼성전자. 네. 4.5%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고요.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AD테크,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거 연속해서 급등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그렇게 급등은 아니지만 따라 올라오고 있다 설명을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보면 금요일 날 10.1% 올랐고 어제는 4.6% 올랐어요. 이것도 이제 한 10% 이상 오른 거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시장의 분위기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두 종목을 딱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삼성전기가 어제 7% 올랐고 LG이노텍이 5.3% 올랐어요. 네. 이 두 종목을 제가 딱 찍어서 여기 가져온 이유는 잊혀진 기업이에요. 잊혀진 종목이에요. 1년 동안 잊혀진 기업이었어요. 거의 웃기죠. 그냥 전혀 관심 없고 뭐 얘들은 안 돼.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근데 이런 쪽에서 7% 5% 이게 2% 이런 거 오르는 거 제가 여기다 올리지 않습니다. 설명 안 드려요. 7% 10%씩 오르는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떻든 간에 변화가 생겼다. 수급의 변화가 생기고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됐던 것은 뭐 워낙 싸게 시작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높은 곳은 못 가도 낮은 곳부터 출발한다. 싸게 출발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수가 연초에 들어온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첫 번째는 CS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CS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 이제 기대감,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한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개별 종목들은 연초에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개별 종목들이 특히 코스닥은 연초에 상대적으로 강해서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들어온 부분이 좀 있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들거나 또는 매수로 전환하다 보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제가 어려운 얘기를 말씀 하나 드리면 그러면 언제까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언제까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번 주 끝날 수도 있어. 이거 뭐 연초 효과이고 CS 뭐 이번에 끝나고 그러면 이번 주 끝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분위기는 그래도 이 실적 발표를 하는 이달 말과 2월 첫째 주까지 실적 발표하잖아요. 실적 발표하기 하는 그 중간 사이에는 1월 달까지는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의견들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 늘 얘기하듯이 작년에 워낙 고생을 해서 그 얘기가 이제 거의 우리 시장이 격언이 돼버렸는데 너무 길게 보지 마라. 계속 좋을 거라 생각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시장 뭐 아까 쭉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미국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엔비디아도 다시 올라오고 있고 그렇지만 위로 올라가면서 매물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은 전체 시장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도체 위주로 좀 올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오늘 연설이 있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GPU 새로운 첨단 GPU와 로봇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한 사람이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하는데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도요타의 CEO가 나와서 그동안에 도요타에서 진행했던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이 얘기 나오면 곧바로 우리 시장 반응합니다. 테마로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는 근데 이런 자율주행 이쪽 혹은 전기차 이쪽이랑은 좀 거리가 멀었었던 걸로 전기차는 아니고 이제 하이브리드로 갔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율주행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죠. 근데 우리가 미국 위주의 시황을 계속 보고 있고 우리 시장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언론에 많이 안 나오죠. 보도가 보고서가. 근데 그래서 그랬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발표 나오면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된 것들이 또 이제 이슈가 좀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우리 1,460원대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여기 환율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설명을 자세히 이렇게 드렸습니다. 국내 리스크가 반영된 부분 정도만 되돌림하는 이해되시죠? 그 2022년 9월에
달러인덱스가 114 갔을 때 우리가 1,44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달러인덱스가 109잖아요. 네. 109, 108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1,480원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 위에 1,450원 위에는 네. 우리 정치 리스크를 반영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소폭 이제 되돌림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근데 이건 역시도 불안하죠. 그렇죠. 불안하죠. 어제도 저도 집에서 뉴스를 보면서 뉴스 이제 그만 볼까? 이런 생각이 이제 안 볼 수가 또 없는데 계속해서 우리 주의사에 영향을 주니까. 네. 근데 뉴스 보면 막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왜냐면 너무 그냥 안개 속이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네. 뭐 지금 아까 말씀을 했을 때 어디 모건 스탠리에서 우리 JP 모건에서 JP 1.3%. 1.3%. 네. 우리 뭐 지금 저 다음에 우리 패널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주시겠지만 지금 뭐 우리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책 불확실성이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에 저도 매일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미국 설명을 하고 미국에서 좋은 것들에서 우리에서 뭐가 좋은 거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좋은 것들 위주로 보이잖아요. 네. 성장 위주로 계속 보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지금 인지하지 않고 거론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빨리 이거를 막아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 굉장히 답답한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환율이 소폭 다시 되돌리면서 좀 내려오긴 했지만 뭐 안정권이다 이제 뭐 해소됐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아직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어제 시장을 보니까 중국도 하락을 했고 일본도 좀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만이 좀 좋고 한국이 좀 좋은 모습을 보니까 이 역시 이거 반도체 쪽 위주로 오르는 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끌고 갔다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뉴스들도 한번 예. 좀 짚어볼까요? 1번, 2번, 3번은 일단 3번 뉴스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환율 관련된 뉴스예요. 어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보편 관세에서 일부 품목으로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것 때문에 막 떴다가 또 밀리고 막 이렇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이것 때문에 자동차 쪽도 막 떴다가 다시 밀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어제 굉장히 판명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이제 직접적으로 근거 없는 가짜 뉴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 달러 인덱스가 1% 이상 폭락을 했었어요. 그냥 갑자기 폭락까지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네요. 급락을 했었어요. 네. 쭉. 급락했다가 낙폭을 해명하고 나서 낙폭을 축소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어떤 해프닝은 끝났다고 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확인되지 않은 보도의 요 움직임,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환율의 움직임을 보면서 과도한 반응이었다는 거는 맞아요. 네. 저는 어제 그걸 보면서 이게 올해 미국 시장의 시장과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방향에 힌트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네. 해석을 어떻게 합니다. 극명하게 1년치를 하루에 보여준 게 아닌가. 그렇게들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좀 부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뉴스는 중국이 여러분 그 환율 차트 보시면요. 중국이 그 달러 대비 위안화가 7.3에서 2022년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7.3이 상단이에요. 네. 여기를 넘지 않고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요번에 7.3 위로 살짝 넘어서는데 좀 쉽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거 중국 당국에서 7.3 위안을 허용한 게 아니냐. 요런 해석들을 좀 합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물론 자국의 통화 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것은 여러 방면의 자본시장에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이걸 허용했다고 만약에 하면은 왜 그랬을까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성장 우려로 인해서 통화 약세를 수용하는 게 아니냐. 즉 약한 경제의 펀더멘털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 기조인데 이런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뭐 LPR 금리 인하하고 지준율 인하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써도 경기 지표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일단 통화 약세보다도 우선 급한 게
경기 둔화의 방어가 우선이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쳐놨는데 이렇게 네. 해석을 좀 합니다. 그래서 7.3 위안 위쪽으로 그러니까 위안화 약세를 허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지금 이제 월가에서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요 부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거는 뭐 여러분께 설명을 그동안에 드렸지만 지금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거는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네. 유로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유럽의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그리고 올해 유로 ECB에서 연준보다는 금리 인하를 더 강력하게 할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죠.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는데 페러티 1대1 얘기를 하는 건데 2022년도에 0.98까지 갔었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요번에 1.03이거든요. 네. 근데 요게 1대1 깨지면서 1 밑으로 다시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헤지 펀드들이 유로 약세에 베팅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도 수급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베팅을 하면서 유럽 차별화가 앞으로 수주 동안 유로 매도를 강화하지 않겠냐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달러 강세를 유지시키는 내용들이잖아요. 특히 그렇죠. 유로화가 거의 뭐 유로하고 파운드 합치면 60%니까 네. 달러인데스의 구성 항목에서 그러니까 달러 강세, 달러 인덱스의 강세를 계속 유도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의 보편 관세를 일부 품목 적용한다는 요 해프닝 뉴스 하나로 급격하게 달러 인덱스가 탁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그러면 트럼프의 정책으로 인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상대 국가, 특히 유럽의 경기의 부분이 상당 부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올해 유럽이 저점으로부터 워낙 안 좋은 상황이니까 저점으로부터 경기가 좀 회복되는 그런 어떤 시그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인이 선거 전에 대통령 취임 전에 계속 얘기했던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에서 조금이라도 후퇴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네. 물러서는 모습이 나타나면 곧바로 달러화는 약세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걸 보여줬다라는 네. 거예요. 어제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나오는 해석들인 거고요. 저는 또 다른 저 개인적인 해석을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 통화 가치는 상대 가치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리고 자국의 산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 말고 산업을 위해서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약한 걸 좀 원합니다. 트럼프도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약세를 만약에 허용한다. 그러면서 달러는 강하게 되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위안화 약세 폭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위안화 약세가 만약에 되면은 관세를 부과해도 그것이 상쇄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이걸 트럼프가 내둘까? 가만 놔둘까? 저는 이거 그러지 않을 거로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위안화 약세 안 돼. 즉 달러화를 약세로 유도시키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올해의 흐름이니까. 네. 그런데 어제 하루에 요 뉴스 하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봐서는 상당 부분 앞으로 어떻게 트럼프의 정책이 어떻게 변하면 달러화는 어떻게 되겠구나, 시장은 어떻게 되는가를 상당 부분 보여줬다. 어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달러 움직임까지는 알겠는데 네. 그 달러 움직임이 만약에 약세로 됐을 때 예. 사실 약세가 되면 사실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네. 산업들은 좋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달러 약세가 되면은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 네. 미국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는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약세로 변환되면 예. 뭔가 시장의 변화라는 것 때문에 예. 불안해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미국에 있는 미국 주식시장과 미국에 있는 주식이 네. 펀더멘털로 올라온 부분이 지금 현재 더 클 것 같습니까? 유동성에 의해서 더 올라온 게 클 것 같습니까? 그게 답이겠죠. 무슨 말이냐면 네네.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강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왔죠. 간 거지 않습니까? 달러 약세의 기조가 되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저거잖아요. 엔화 강세가 되면 네. 미국에서 그쵸. 돈이 빠져서 빠질까 봐 걱정하는 거죠. 네, 유동성이요. 그래서
달러가 약세로 되는 부분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빠지는 걸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악재로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네네.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이론적으로는 기업이 유리하죠. 기업이 유리하죠. 근데 유동성의 측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질문 드린 네네. 거예요. 유동성의 측면에서는 그것을 악재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도 볼까요? 네. TSMC 요 뉴스도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사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는. 빅테크들 있잖아요. TSMC 이나노 공정 활용해서 지금 AI 칩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AI 칩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칩들을 만들려고 지금 이제 수주를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줄 서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1등, 2등, 3등, 4등 애플 있고 뭐 엔비디아 있고 쭉 있다잖아요. 근데 이게 뭐 6인가가 브로드컴인가 뭐 그렇대요. 브로드컴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서 TSMC가 올해 2025년도에 공정 가격을 다 올렸습니다. 공정 가격을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줄 서 있지. 그래도 가격을 올려도 줄 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죠. 화나겠죠. 그래서 그러면 TSMC 계속 이러는데 그리고 비싼 가격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자기 차례 오지도 않아. 네. 그러면 삼성전자 니들이 좀 만들어 줘라. 만들어 줘라. 요런 얘기들 하면서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문의가 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밑에 요런 거는 꼭 넣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이나노 공정 시험을 하고 시험 생산하고 하반기 양산 계획이지만 수율이나 생산 능력이 될까? 요 얘기들을 넣고 있는데 이 진행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많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실제로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만들어만 되면 수율만 나오면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이게 그렇게 아직까지 안 되는지는 뭐 제 영역이 아니니까 아무튼 뭐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K 하이닉스가 올해 HBM 캐파 12인치 기준으로 월 17만 정으로 확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요게 작년에는 10만 장이었고요. 10만 장에서 17만 장이면 70% 증가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작년 연말의 계획은 14만 장이었어요, 올해. 엄청 근데 많이 17만 장으로 엄청 늘린 겁니다. 왜 이렇게 늘렸냐? 엔비디아 및 글로벌 AI 칩 회사들의 수요가 여전히 폭증하고 있다. 그래서 2천 사업장에 있는 것들을 설비 라인을 HBM으로 설비를 확장하고 청주에 있는 낸드 라인을 HBM으로 전환한다. 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누가 좋겠습니까? 물론 SK 하이닉스도 좋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16%로 오른 거고요. 거기 뒤따라 있는 소부장 업체들 있잖아요. 네. 소부장 업체들이 그래서 급등을 한 거예요. 네네. 요즘에 올라온 부분들이 이 영향이 있다라는 네. 거고요. 이게 올해 계속해서 이어질 건지 사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작년 말 어느 쯤에 되니까 야 내년에도 그 정도 수요가 있겠어? 막 그랬잖아요. 네. 네.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낮춰야 돼. 그 정도 눈높이 낮춰야 돼. 이런 얘기 막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초에 됐더니 CES를 앞두고 막 이렇게 보니까 연초에 이게 발표하는 거 보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려가 너무 심했나? 너무 많이 빠졌어. 뭐 이런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먼 일이긴 하지만 뭐랄까요? 신선한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AR 글래스의 새로운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합니다. 요거는 우리 그동안에 봤던 글래스랑 좀 다르더라고요. 요 사진 나오는 거 보니까 안경하고 똑같아요. 그래요? 일반 안경하고 똑같은데 내부에 몇 가지 기능을 탑재를 해서 안경처럼 이렇게 보이는 건 그대로 보이고 가볍게 보이고 특정 부분을 어둡게 해서 AR 컨텐츠를 제공하는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이거 엔비디아가 한다고 하니까 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 특허 출원했지만 실제 제작 및 판매 이어가선 얘기가 없습니다. 미정입니다. 그냥 특허처럼만 했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기자님이 전해 주셨는데 신동아 건설이 법정관리 신청을 했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로 미수금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PF 전환 실패로 유동성이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법정관리 신청했다는 거고 작년에도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법정관리 신청 꽤 있었는데요. 이 신동아 건설은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 알고 많이 좀 이렇게 중견 건설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견 건설사들이 이런 일이 생기면 연쇄적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거는 정책 당국에서 이거 또 뭔가를 좀 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하고요. 네. 그리고 8번은 첫
그냥 시작하자마자 요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CES하고 반도체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전에 드려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요. 미국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을 필두로 한 특별 방문단을 우리나라의 국회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접견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특히 정치적에서는 미국의 영향권이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갖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서 국무장관이 물론 자기 이제 임기 끝나면서 네. 온 거이긴 한데 접견을 하면서 어떻든 간에 원론적인 얘기는 했는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얘기했는지는까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만약에 퇴임하는 사람이 아니고 네. 트럼프 시기에 국무장관이 왔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와가지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그냥 인사말이 아닌 어떤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하튼 간에 미국 국무장관이 국회의장을 만나서 의견을 나눴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리포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리포트 내일 하겠습니다. 28분이 돼서.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시장에 관한 여러 뉴스들까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내일 아침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